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날이죠. 어제는 개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은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부분을 간단히 체크할게요. 넘어갑니다. 네, 윤리 사상의 연원을 동양, 서양, 한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공자는 동양의 연원인 유교, 유학의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넘어갑니다. 네, 어제 동양 윤리 사상의 연원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다른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춘추 전국 시대의 시대 상황이 혼란, 전쟁 이 단어로 축약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가세요. 넘어갑니다. 네, 춘추전국 시대 때 여러 사상가와 여러 사상학파가 등장했다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공자입니다. 요 장면이 중요한데 제가 될 수 있으면 반복적으로 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동양윤리 사상의 연원 두 가지, 불교 빼고 유가와 도가를 큰 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가는 보편적 가치, 이거를 한 번 더 번역을 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질서에 부합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요. 순자라는 사람에게 가면 이 예라는 글자가 돌출됩니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맹자, 내일 다음 시간에 할 맹자에게 가면 돌출됩니다. 사상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본성의 확장, 가정과 사회와 세상과 국가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져요. 반면에 도가는 그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와 자연적 질서, 무위라고 표현되는 이야기를 해가요. 상대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으로 춘추 전국 시대의 물음, 사람들의 물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 혼란한 전쟁이 빈번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답을 해주는 거죠. 기억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출제된 적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 여러분 아직 교과서를 본 적 없는데 교과서 사진과는 좀 다른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공자입니다. 공자.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제가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고, 실제 수업 때 기회가 되면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윤리 사상을 이해하는데 좀 더 플러스 될 거예요. 어쨌거나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되는 BC 5일에서 479까지 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확인이 됩니다. 공자. 자, 지금 보는 이 지도가
지도가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의 지도예요. 맨 오른쪽에 보면 한국 고조선이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해당되는 시기라는 뭐 그런 시대를 대충 확인해 볼 수 있고, 뭐 외우거나 뭐 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이렇게 많은 나라로 쪼개져서 서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사진을 찾아봤고요.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았으면 좋을까, 혼란하고 전쟁이 빈번하던 춘추전국시대의 공자의 대답은 세 문장입니다. 왼편에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도덕성을 문제 삼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표현을. 공자가 본 본성의 이야기는 도덕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공자는 그 본성이라고 할 때 그 성자를 많이 쓰거나 중심에 쓰거나 키워드로 사용하진 않아요. 이게 참 하지만 저는 그 본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게 맹자 시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용어예요. 키워드예요. 마치 코로나가 있던 시대와 없던 시대에 코로나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처럼, 핸드폰, 스마트폰처럼, PC, 컴퓨터처럼 그런 시대마다 중심되는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공자에게는 본성, 성, 이 글자보다 본질, 근본, 바탕 이런 의미의 해석이 가능해요. 요거는 하나 체크해 주면 되고요. 어쨌거나 당시 세상의 혼란의 원인, 전쟁의 빈번하게 일어난 원인을 공자는 도덕성, 인간의 도덕성의 약화, 타락, 변화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요게 동그라미 공자에게서 잊지 말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이 인자입니다. 인자. 인이 실현되는 세상, 사랑이 실현되는 세상을 공자는 갈망했어요. 공자윤리사상의 인은 아주 중요한 중심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인이라는 글자가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들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공자 윤리사상의 본성이라는 말을 꺼내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드는 게, 본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맹자, 그 다음 시간에 할 순자에게서 사용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공자는 이거를 중요한 키워드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핵심 단어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미를 추적해 갔을 때 저는 본성이라고 용어를 쓸게요. 여러분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려면 본성이라는 글자보다는 본질, 근본, 바탕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정확합니다. 공자의 윤리사상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한 글자, 인이라는 한자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의 본래 의미는 아낀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번역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동양에서는 사랑이라는 이 글자가 사용글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서양 문명이 들어오면서 러브가 번역되어서, 사랑도 물론 한자로 쓸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니까 인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아낀다라는 말, 아낀다는 말. 그리고 이
인의 모습요. 상태와 사물의 대상의 그런 모습을 표현했을 때 인의 본래 본성 성자 뭐 이렇게 한자말처럼 본래 의미는 어질다라는 글자입니다. 어질다. 어질인자예요. 어질인.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말할 때 고등학교 때는 이 어질다라는 용어가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었는데 여러분은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질다. 이 개인적으로 어진 모습, 어질다라는 의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면모, 상태, 대상, 모습은 나는 그, 어,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저는 이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 부모, 엄마의 모습, 엄마의 감성, 감수성, 뭐,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모든 걸 다 던지는 사랑, 뭐, 저는 그래요. 뭐, 수업 때, 뭐, 이런 좀, 저의 에피소드를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 상상 가능한, 이미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생각이고, 인에 대한 공자의 말, 문장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려 봅니다. 논어라는 공자의 말을 기록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에 대한 공자의 이야기 사례를 지금 들려드려요. 인은 뭐냐 하면 사람다움이다 라는 짧은 글입니다. 인자, 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냐라고 했습니다. 인간다움이다. 뭐, 뭐 이게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세상의 어떤 사용하는 중심 말이 달라진 것처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인, 사랑, 아낌, 어짐 이게 사람다움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 시대는 현대는 정의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비교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람다움이다.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거칠게 말을 하면. 그러면 사람다움을, 인을, 사랑을, 아낌을, 어짐을 도덕성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사람다움의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도덕성이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서 지도 왼편에 봤던 그 말이 이해돼요? 공자는 인간의 본질을 도덕성으로 봤다는 겁니다. 체크 꼭 하세요. 두 번째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제자 번지라는 사람이 물었대요. 선생님, 인이 뭡니까? 번지, 문, 인 하니까 자, 왈, 공자를 자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었죠.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애인이다. 나 애인 있어. 이 말 아니고요. 이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이고 한자 기원은 뭐 이렇습니다만 사람을 아낌, 사랑이다. 사람에 대한 아낌과 사랑이다. 사람에 대한 어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또 뭐 별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인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 한번 뒤집어 볼게요. 동물을 사랑하는 건 인이에요? 아니에요? 공자의 표현에서는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어질게 대하는 모습, 아끼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랑하는 모습이
인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 다시 한번 더 돌아갑니다.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 춘추 전국시대는 왜 이렇게 혼란한가요? 라는 이야기에 한 단어로 축약해서 대답을 합니다. 인. 이 인을 원인으로 해석을 하면 도덕성의 약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대답은 역시 도덕성의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따라오고 있죠? 네. 인에 대한 공자의 이야기가 여기까지가 한 포인트라면 공자를 비롯한 육아의 또는 공자의 사랑의 이 특징이 두 번째입니다. 어쨌거나 육아가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를 옹호했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꼰대 같은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했고라고 비판을 받으나 이거는 현대에서 공자를 비판하는 거고 육아를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온 이후의 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의 세대를 고리타분하거나 하다거나 원시적이라거나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제, 충서라는 이 표현이 공자가 이야기한 또는 더 확장되어서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 아낌, 어짐의 특징이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죠? 우애할 때 우애입니다. 이거 우애 제자예요. 이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번역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공자 그리고 육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는 가족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원초적인 관계로 봅니다. 공자는, 육아는. 그래서 인의 모습에 대한 사례 내지는 기초 단계 내지는 기본 구조를 가정에서 보고 효와 제를 공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까요? 효라는 거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죠, 그죠? 아낌이죠, 그죠? 어짐의 모습이죠, 그죠? 제는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네. 되겠어요? 가족을 중심에 놓고 사회로 확장되어 가는 구조를 공자는 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적 질서로서의 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했어요. 개인 본성이 사회로 확장되어 가는 구조의 첫 단추를 가족으로 봤다는 겁니다. 거기에 효와 제라는 덕목을 공자는 강조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포인트 챙기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똑같고요. 요즘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다른 내용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논어에 있는 이야기고요. 충서라는 이야기를 공자가 합니다. 이게 충성한다 할 때의 충과 용서한다고 할 때의 서예요. 근데 충성과 용서로 보면 충서에 공자가 사용했던 이 단어의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충서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풀이를 해보면 이쪽 저쪽 또는 엄마 나 형 동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살피는 그런 마음의 상태의 모습을 충서라고 해요. 평등, 배려, 존중, 관계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적 용어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치우치지 않는 양쪽 모두를 살피는 마음 상태를 충서라고 합니다. 이거를 공자가 강조합니다. 정리합니다. 공자는 인의 기초 단계를 가족으로 보고 그 가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효제, 충서, 고려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강조했다는 게 포인트 B입니다. 여기까지 챙겨지나요?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충분히 여러분에게 다가갔다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도덕성, 가족의 도덕성을 어떻게 사회로 확장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장면에 세 가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수양이라고 해요. 수양 이야기 우리를 하죠, 그죠? 정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공자를 포함한 유가가 보는 이상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삼각형 구조, 그 펼치는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개인에게서 이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세상으로 펼쳐집니다. 이 구도를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인을 확장하고 확대할 건가, 확충할 건가, 이름하여 수양할 건가, 이 이야기. 정치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펼치고 시행하고 실현시킬 건가, 이 이야기. 그게 되었을 때 이런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추측했던 이상사회의 이야기가 되겠죠. 들어가 봅니다. 수양관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봤고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노력하며 살 건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서 사회적인 질서를 따른다. 이 사자성어로 만들면 걷기복례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걷기복례. 재밌는 이야기인데 걷기체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쓰죠. 그 원어가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내자예요. 사자성어가 많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서 사회적인 질서를 따른다. 사회적인 질서가 뭐겠어요? 예, 예입니다. 예. 개인적인 욕구를 넘어서 이 말은 뭐예요? 사리, 사욕이나 이기적인 욕구가 아니라 이 말은 도덕성의 회복이에요. 인의 실천이에요. 살짝 의미가 지금 전달되고 있나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 추기겁인이라는 한자 말입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죠, 그죠? 그죠? 뭐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 남에게 베풀라면 그런 말도 되겠죠, 그죠? 내가 이러하니까 너도 그럴 거야 라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헤아린다. 우리 한글로 참 좋은 말이죠. 다음은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 자기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겠죠. 뭐 당연한 말인데 뭐 이런 말을 공자가 했습니다. 베풀지 말아야 이 말은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별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를 예문에 넣고 표현하고 이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라고 하면 1, 2, 3, 4, 5번 중에 뭐가 답이겠어요? 인. 그죠? 지금 인을 확장시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의 수양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했던 사례로 모의고사, 수능에 종종 언급이 됩니다. 체크. 다음은 정치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에 공자가 실은 이거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임금이 된다면 정치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하게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하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정명이라고 해요. 나는 이름명, 성명할 때 명자죠, 그죠? 명, 정은 바를 정자인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다스린다는 의미도 되고요, 정자가. 이 말을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 직분, 임금, 신하, 부모, 자식, 위상, 지위, 직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에 따른 역할, 책임을 다하게 하는 정치를 공자는 강조합니다. 이 말 바꾸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당시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예,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그 혼란이 이것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공자는 봤던 거예요. 예, 공자의 정치 방법론입니다. 두 글자예요. 정명. 그거를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게 군군, 신하는 신하답게 신신, 부모는 부모답게 부부, 자식은 자식답게 자작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요것도 모의고사와 수능에 나와요. 나왔고요. 네. 정치관의 이야기.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로 확장되었을 때 그 이상사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인데 요거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대동사회가 육아에서 이상시하는 사회인데요. 이거는 공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요거는 육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경전이 있는데 예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에 혹시나 마치 공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게 공자 쪽에 배치를 기술을 해놓고 있는데 공자가 한 말 아닙니다. 어쨌거나 개인의 도덕성, 본성, 본질 부분이 사회로 확장되었을 때 개인적인 수양과 정치가 정명과 극기복례, 축의금빈, 기소부력, 물시어인 등등에서 잘 활성화되었을 때의 모습은 대동사회의 모습입니다. 대동사회. 네, 사회. 제가 한글로 그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현대적인 용어를 찾아서 넣어봤는데요. 아끼는, 사랑하는 그런 문화, 의식, 제도가 구비된 세상, 나눔, 우리 봉사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돌봄, 그죠? 서로 이렇게 보살피는, 헤아려주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렸던 것 같아요. 대동사회에 대한 원문, 얘기의 예운편에 있는 원문을 제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려볼게요. 이거를 느껴보세요. 아낌의 문화, 나눔의 문화, 돌봄의 문화. 네, 넘어갑니다. 네. 예기예운편이라는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뽑아보니 나눔과 아낌과 돌봄의 그런 세상을 원했구나라는 육아의 이상향 유토피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읽어드려볼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서 노인에게는 그 생애를 편안하게 마치게 해주며 돌봄 아니겠어요 이거? 나눔이라 해도 좋고요. 과부와 고아, 장애인 등에게는 고생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성년 남자에게는 걸맞는 직분을 주고 여자에게는 합당한 남편이 있도록 해준다. 재활하는 것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만 사사로이 독점하지 않고 극기복례도 떠오르죠. 그죠?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노력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 극기복례, 나눔, 자기만 위해 쓰지 않는 모습. 사람에 대한 아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모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요게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유가가 바라봤던 이상 사회의 모습, 이 예문을 주고 내용을 분석하게 하는 뭐 그런 유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갖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인의 개념,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 그죠? 두 번째, 그 인의 부분이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수양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그게 정치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 그러기를 원했는지 공자가 이런 게 구현되었을 때 대동사회라고 불려지는 그런 이상사회가 될 거라고 희망했다는 이게 공자에게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대동사회라는 네 글자, 그죠? 정치의학에서 정명이라는 두 글자, 그렇죠? 수양에서 꺾기복례이라는 네 글자, 그죠? 그 다음 인이라는 한 글자. 네. 그 중에 고르라면 인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수양과 정치와 대동사회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시지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공자가 키워드로 사용했던 인에 대한 이야기, 가족, 가정을 기초, 원초적인 단계로 놓고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짐의 모습, 효와 재, 그 다음에 새롭게 지금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충서라는 모습을 통해서 공자는 인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왜 인이라는 글자가 공자에게서 강조되느냐 하면 공자가 본 당시 시대에 대한 분석과 이해와 전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공자다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맹자, 순자를 배워보면 왜 인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될 겁니다. 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공자, 노자, 스카모니와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것이기도 해요. 인이라는 글자, 한 글자이나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이 부족해서 당시가 이렇게 혼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 라고 본 거죠. 공자는. 그거를 인을 도덕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도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인의 구현 실현을 통해서 세상이 나눔과 돌봄과 그런 세상이 되기를 대동사회가 되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공자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엄미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어를 이렇게 외우거나 하는 거는 금방 돼요, 그죠?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뭐 교과서에는 없는, 그리고 정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공자의 그 인생사가 있어요. 그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가정사, 이게 야사이고 일화이기도 한데요. 그거를 이렇게 소개받으면 좀 더 이렇게 공자 이야기가 확 와닿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34분 삭 지나고 있고요. 마무리를 하고 제가 온컬에 올릴 때 그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지금은 교과서 미래엔 교과서 윤리학 사상에 그 해당 공자 페이지 부분을 첨부를 같이 해드려 볼게요. 그 내용으로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되겠고 여러분들은 그걸로 이제 공부를 더 하시게 되겠죠.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래서 이 내용이 뽑혀져서 PPT로 표현되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내일은 그 맹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